네, 2023년 1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2의 러일 전쟁으로 비교해 왔습니다. 오늘은 이 러우 전쟁을 제2차 고수 전쟁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틴은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에 걸려 자기 나라로 쫓겨 들어가서 실각하는 수양제다. 수양제가 푸틴이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듯 예측을 했듯 이제 유럽도 꽤 추운 겨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겨울이 끝나면 우크라이나의 대평원은 얼음이 녹으면서 질퍽한 뻘지대로 변합니다. 그 뻘이 펼쳐지기 전에 우크라이나는 엄청난 기동전으로 빼앗긴 돈바스 지역을, 크림반도 지역을 수복하지 않겠나. 러시아는 대망신을 당하고 자국으로 쫓겨 들어가고 러시아의 수장인 푸틴은 끙끙 앓다가 죽지 않겠나,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어려운 문제가 하나 풀렸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죠. 뉴욕타임스와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영국의 슈피겔인가요? 이런 몇 가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에이브람스 M1 탱크 30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결정 때문에 독일도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르트 2 전차 14대를 제공한다. 독일이 레오파르트 전차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11개 나토 국가들도 각자 보유하고 있는 독일산 레오파르트 전차를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레오파르트 전차는 한 100여 대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이 에이브람스를 보내겠다고 하니까 독일이 결정하니까 레오파르트를 운영하는 다른 나토 국가들도 레오파르트를 제공하겠다 그랬고, 이미 일본이 아니라 영국은 자국산 전차인 챌린저 14대인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140대, 50대 정도의 꽤 좋은 전차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됩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결정이 난 거죠. 우리는 이제 미국의 다연장 로켓은 MLRS를 알고 있습니다. MLRS는 무한궤도에 올라가서 상당히 육중한 다연장 로켓입니다. 근데 요거를 가볍게 만든 게 있어요. 그게 하이마스입니다. 하이마스. 거의 MLRS와 같은 로켓을 쏘지만 훨씬 더 가볍고, 특징은 또 뭐냐? 미국에는 C5나 C-17 같은 초대형 수송기, 우리로 얘기하면 보잉 747 같은 큰 수송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을 수 있습니다. MLRS는 못 실어요. 그리고 미국은 스트라이커 장갑차라고 있어요. 바퀴가 달린 장갑차입니다. 미국 육군이 쓰는 장갑차는 브라들리 장갑차가 유명한데, 이거는 무한궤도로 움직이는 장갑차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겁죠. 그래서 가볍게 만든 게 스트라이커 장갑차입니다.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바퀴를 달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런 미국의 대형 수송기에 몇 대를 실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초기에 군대를 투입해서 막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비행기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육군 부대를 만들어 왔죠. 이를 위해서 먼저 장비를 만들었는데, 그게 MLRS를 줄인 하이마스, 브래들리 장갑차를 줄인 스트라이커 장갑차. 전차는 아직 확실하게 줄인 건 없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스트라이커 부대용 경기동 장비를 수십 대에서 수백 대 이미 보낸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브람스 전차만, 이거 보내려면 배로 싣고 가야 되고 비행기로 안 되니까 한 몇 개월 걸린다.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의 겨울이 끝나서 뻘지대가 되니까 의미 없다라 그랬는데, 계속 독일이 요청하고 하니까 30대를 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에이브람스 전차 30대 외에도 한 100여 대가 넘는 미국의 경기동 장비가 갑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얼어붙은 우크라이나 땅에서 얼어붙었으니까 잘 달릴 수 있죠. 자세히 보시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아주 추운 겨울이 지나고 그리고 이 얼음이 녹기 전인 이맘때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는 잃었던 땅을 되찾기 위해서 서방 국가가 제공한 기동 장비로 총공격을 할 거로 보입니다. 레오파트라고 하는 건 독일어로 레오파드죠. 레오파드. 영어로 하면 표범입니다. 표범. 이 독일의 레오파트 전차와 성능이 거의 비슷한 게 우리 대한민국이 개발해서 현대 롯데미 생산하고 있는 K2 흑표 전차입니다. 참고로 지금 노르웨이가 이 레오파르트 전차 몇 대를 아마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걸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제공을 하니까 자기네께 신형 전차가 그리고 새로운 신형 전차로 바꾸는데 지금 노르웨이에서 이 독일제 레오파르트 신형하고 한국 K2가 붙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근데 노르웨이는 뭘 요구하는가 하면은 그게 전체가 한 20억 달러짜리 사업인데 노르웨이에 20억 달러 어치의 전차를 팔고자 하는 나라는 노르웨이로부터 20억 달러 어치의 무기 다른 걸 사가라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노르웨이에 산 무기 중에 JSM이라고 있어요.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슬이라고 하는 건데 합동 타격 미사일 정도 되죠. 이게 비행기에서 발사해서 지상 표적을 때리는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이 그냥 날아갈 때는 상대 레이더에 탐지될 수 있는데 바닥에 쫙 깔려갖고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은 다 순항 미사일이잖아요. 그리고 쫙 붙어가면 레이더에 안 걸립니다. 스텔스 성능을 발휘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한 300km 가까이 날아가서 표적을 때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F-35 40대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20대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F-35A에는 스텔스 작전을 할 때는 외부에 이 비행기 동체 또 날개에 미사일을 달고 가면은 스텔스 기능이 안 돼요. 왜냐하면 비행기는 스텔스가 되는데 거기에 매단 폭탄들이 미사일들이 레이더파를 반사하기 때문에 들킵니다. 따라서 스텔스 작전을 할 때는 그 동체 안에 F-35 동체 안에 내부 무장창이 있어요. 그 안에다만 무기를 싣고 가야 돼요. 실을 수 있는 무기의 양이 2톤밖에 안 됩니다. F-35는 연료와 미사일 폭탄 합쳐서 도합 30톤을 싣고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절반이 연료라고 보면은 무려 한 15톤의 무기를 실을 수 있는데 스텔스 작전을 할 때는 연료를 가득 채우고 무기는 고작 2톤밖에 못 싣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날아가서 또 저 깊숙한 곳에 있는 표적은 때리지 못하는데 이 JSM을 싣고 가면은 그 자리에서 발사를 하면은 한 300km, 500km 날아가서 표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저기 신의주 밑에 가면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이 있죠. 또 저기 뭡니까 저 함경도에 또 이제 거기 뭐죠? 미사일 핵 실험장이 있고 그런 걸 파괴하려면은 F-35A가 JSM을 싣고 가서 쏘면 좋죠. 네, JDAM도 실을 수 있지만 이 JSM을 실으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독일은요 이제서야 F-35A 35대를 사겠다고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작년에. 근데 지금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갑자기 지금 F-35 주문이 밀려갖고 독일을 위해서 먼저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독일도 F-35A가 있으면 JSM을 살 수 있는데 당장은 어렵죠. 그래서 한국이 노르웨이에 K2를 수출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되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서방 무기 중에서 단연코 주목을 받는 거는 독일의 레오파르트인데 한국의 현대 롯데이 만든 K2도 그에 못지않다. 가급적 이 전차도 우크라이나에 가서 한번 그 기동전을 해야 명성을 날리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참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부터 한국도 전투물자를 제공하자라는 주장을 거듭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안 했고 윤석열 정부도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들이 중요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나토 국가들이 레오파르트를 제공하고 미국이 경기동 장비를 제공하고 또 영국이 자기네 전차를 제공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기동전으로 들어갑니다. 기동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주 웃기는 건데
러시아가 그럼 여기 기동전으로 응해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 전차들이 러시아가 작년 이맘때인가 2월인가 이제 신속 기동전으로 벨라루시를 거쳐갖고 대규모 기동부대를 벨라루시에 가까운 수도 키우를 점령하려고 투입했다가 영국과 미국이 미리 제공했던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대공 미사일에 걸려갖고 그들의 전차들이 박살이 났죠. 그리고 헬기들이 다 격추가 돼버렸죠. 돈자되는 바람에 키우 가까이 왔다가 도망갔기에 바빠졌죠. 저는 그거를 일종의 살수대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미 점령했던 돈바스 지역을 확정짓기 위해서 이제 진지전을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해올까봐 미사일을 꽝꽝 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이런 것 때문에 기동전을 할 능력이 부족하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걔네들이 지금 굉장히 T-22, T-80 같은 T-90까지라고 하는 상당히 좋은 전차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차들이 작년 이맘때 키이우로 들어오다가 제블린에 걸리고 스팅어에 걸리고 뭐 드론에서 털어뜨린 폭탄에서 전차 뚜껑이 날아가고 확 날아간 사진도 났죠. 그러니까 이게 못하는 거예요. 기동전을 펼치지 못하고 또 지금 서방 국가들이 굉장히 제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무기만 있으면 뭐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뭐 베어링도 필요하고 하는데 그게 부족한지 동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답답함이 지금 시스템이 부족이 느껴지는데 러시아가 개발한 가장 최고의 전차는 T-14입니다. 아르마따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 있는데 최고의 전차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차를 투입할 것 같은데 못해요. 왜냐하면은 T-14를 아직 양산도 못했고 몇 대를 갖고 있긴 한데, 근데 이게 몇 가지 분야에선 최고인 건 맞는데 이 자연 조건에 딱 노출해서 전쟁터에 들어가면 인간 심리까지 작용해서 뭐라 그럴까, 이게 완벽하긴 한데 뭐 진흙벌에도 못 간다든지 의외의 상황에 부닥치죠. 그래서 이 전쟁 물자라고 하는 건요, 아주 혹한기, 아주 혹석이, 사막, 늪 이런 데 다 들어가서 그러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허점이 발견되고 고장이 나거든요. 고쳐고쳐 하면서 완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 경험이 한 10년 쌓여야 돼요. 제가 K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자는 건 바로 실전을 경험하기 위해서인데 그걸 지금 우리는 안 하고 있죠. T-14가 바로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아주 좋은 무기는 올렸지만은 실제로 써보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전투기에 탑재하는 컴퓨터는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 핸드폰 아주 좋은 컴퓨터 여기 하나에 들어와 있잖아. 이렇게 좋은 거 쓰지만 이런 컴퓨터를 안 씁니다. 아주 옛날 286처럼 구닥다리 컴퓨터를 써요. 원자력 발전소도 그렇고. 왜 그러느냐? 그거는 이미 30년 40년 되면서 검증이 돼서 온갖 사고를 다 일으켜봤기 때문에 푸는 방법을, 해결한 방법이 다 나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안 쓸 뿐이지. 그리고 사실 전투기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하는데 기본 시스템은 복잡한 게 아니고 최신 컴퓨터가 필요 없어요. 아주 구닥다리 안전한 걸 씁니다. 무기도 신형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F-20이나 F-35가 우수한 거는요, 미국은 벌써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무기를, 새로운 무기를 만들 때 자기들이 사막전도 해보고 정글전도 해보고 여름에도 싸워보고 알래스카에서 추운 데서도 해보고 뭐 물에도 빠뜨려보고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걸 다 매뉴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내놨기 때문에 걔네들 스텔스기는 바로 전장에 투입해도 뜻밖의 사고를 덜 일으킵니다. 그래도 가끔은 나오죠. 근데 이 러시아의 T-14는 이게 완벽하지 않은 겁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이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빵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드러나는 게 또 하나가 러시아가 미국에 의해서 개발하겠다고 하는 수호이 57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펠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펠론이라고 하는 별명은 나토가 붙인 건데 아주 중범죄자라고. 이번에 그 마이크 폼페이오가 회고록을 내면서 Never give an inch, 한 치도 양보하지 말라. Fighting for America, I love. 내가 사랑하는 미국을 위해서는, 이렇게 썼는데 이 미국이나 나토 국가들에 있는 정치인들은요, 자기 국가가 이익을 위해서는 한 치도 양보 안 합니다.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시대의 정치인 그리고 그 아류들은 북한하고 만날 때
뭘 다 퍼주고 그렇게 하면 바뀐다 그랬어. 어느 정치학 교과서에도 없는 그런 짓들을 했습니다. 이 DJ부터 그랬었죠. 이게 좌파들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국가를 위하는 척 하는데 사실은 불구죽죽한 짓을 하고 있었다. 제가 오늘 그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러시아는 수호의 57이라고 하는 스텔스 전투기를 갖고 있는데 이걸 전투에 투입했던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데 우크라이나 영공에 들어가서 스텔스 작전을 해야 되거든요. 내부 무장창에서 무기를 떨어뜨리고 했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러시아 영공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것만 했어요. 스텔스 기능을 포기하고. 왜? 들어갔다가 격추될까 봐. 지금 미국이 정찰 위성을 포함해서 수많은 장비를 정찰 장비로 우크라이나 상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번투기가 들어갔다가 많이 격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호이 57이라고 하는 스텔스기가 추락하면은 개망신이 된다가 그 파편은 우크라이나의 땅에 떨어지니까 러시아 기술을 미국이 습득하게 되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우크라이나는 이제 총력을 다해서 한번 기동전을 펼만하죠.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지금 러시아가 장거리에서 미사일만 꽝꽝 쏴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응전 의지를 죽이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도 서방 국가로부터 지대지 미사일을 제공받아서 러시아의 주요 도시를 쏘고 싶죠. 근데 그거는 지금 안 주고 있어요. 그런 무기로는 그 미국의 에메랄스에 탑재하는 에이타크림스 미사일이 좋습니다. 그와 비슷한 걸로 대한민국은 우리의 에메랄스가 천무잖아요. 천무에 탑재하는 KT-SSM이 있는데 KT-SSM이 에이타크림스보다 좋습니다. 저는 KT-SSM을 이라크에 제공해서 한번 실전하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비슷한 사거리를 가진 서방 국가의 미사일에는 서방 국가들은 대개 없고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게 갖고 있는데 유일은 아닐 겁니다. 미국은 그 외에 에이타킴스 말고는 없는데 우리는 현무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현무-2-4. 이런 미사일이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제공된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주요 도시를 한 300-400km 떨어진 걸 폭격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미국이 에이타킴스를 제공하면 한국의 KT-SSM도 가능한데 그걸 내면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전투 물자를 제공하겠다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제가 기시다 일본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그랬죠. 윤석열 대통령도 한번 방문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대북 억제력도 올라가고 대중국 발언권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돈바스 지역하고 크림반도를 되찾기 위한 수복전을 조만간 시작하면 러시아 개망신이죠. 미사일만 뻥뻥 쏠 텐데 그걸 이제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팩3 같은 게 막아버리고 그럼 그것도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이렇듯 땅을 회복해버리면 러시아군은 패퇴를 할 겁니다. 러시아군은 지금 병력이 부족한지 뭐 동원령을 내리고 예비군 동원해서 15만 명을 끌어모은다고 하는데 끌어모으면 뭐합니까? 일단 무기사용법, 싸우는 법이라도 가르쳐야 나오니까 날이 좀 풀려야 투입하죠. 뭐 투입해봐야 그거는 뭐 축차 투입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좀 어려워졌습니다. 살수대첩 때 그때 그 2차 고수전쟁 때 수양제가 자기 아버지 수문제에 쳐들어오죠. 그래갖고 요동성을 함락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도인 평양을 점령하기 위해서 우중문하고 기타 2명한테 별동대를 그때 동원했던 게 130만 대군이죠. 중국 역사상 최대의 군대입니다. 중국에서 벌어진 3대 뭐 대전이 있어요. 적벽대전, 관도대전 등등이 있는데 그때 싸웠던 부대보다도 더 많은 게 동원된 게 2차 고수전쟁인데 그렇게 동원하고도 안 되니까 30만 군대를 갖고 별동대를 우중문에 이끌고 쳐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을지문덕이 딱 맞아갖고 여수장 우중문시 우중문에게 주는 시를 딱 보내죠. 당신의 계책은 하늘을 뚫었고 뭘 했는데 이제 그만하며 물러감이 어떠니 하고 탁 놀리죠. 그리고 이제 계속 쳐들어오게 하고 난 다음에 평양심을 열어줘서 입성하게 하죠. 그리고 아차 속았구나 하고 나가니까 살수를 건너갈 때 볼을 터뜨리면서 수장을 시키고 괴멸을 시킵니다. 그 바람에 이제 뭐 다 도망가죠. 그리고 수양제도 도망가서 나중에 죽고 수나라가 무너집니다. 푸틴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크라이나에서 누가 을지문덕이고 인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도 지금 상당히 부정부패가 많은 나라라서 문제는 많은데 그래도 러시아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푸틴은 제2의 수양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도 승자 연합에 편승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강력히 편승해서 우리의 지위를 높이고 국익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동토가 녹기 전에 러시아 치욕의 날이 다가옵니다. 푸틴은 제2의 수양제다.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